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남빛입니다. 총선 패배 이후 이렇다 할 행보를 보이지 않았던 원희룡 전 장관이 오늘 국민의힘 당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을 저지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찬사를 쏟아내자 당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이슈들 준비했습니다. 1분 후에 뵙겠습니다. 현장에서 국민들이 볼 때 와닿지 않는 이런 정책과의 괴리감, 그런 것들을 동력 삼아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국토 전문가가 아닌 저를 임명하는 그 당선인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한 현재 의혹들이 근거가 없고 무고임이 밝혀진다면 민주당 간판 내리십시오. 자,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 비록 국회의원은 못됐지만 살아있는 현장의 정치인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늘 소통하고 이런 목소리를 대통령께도 전달하고 국회에도 좀 전달하고 꼭 배지가 없다고 일을 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열심히 일을 할 거고요. 흥행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 내용 오늘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출마 선언을 본 우리 네 분의 전문가들의 관전평 한 말씀씩 들어볼까요? 일단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하고 저는 교감 예. 하에 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요. 세 명을 보면 그 가장 친윤이 원희룡 후보입니다. 그다음에 중간이 나경원, 네. 그다음에 가장 비윤적으로 한동훈 예.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정말로 대통령실에서 미는 카드 원희룡이 맞습니까? 저는 그래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선거 때 총선 때도 희생을 했고, 네. 그다음에 장관했고, 또 최근에 특사 갔다 오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는 게 가장 소통이 잘 될 거다 이렇게 예. 보고 있고요. 아마 두 번째 논 이유는 이게 결선 투표입니다. 결선 투표. 네. 결국은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50%를 못 따면 제가 보기에 그 원희룡 후보는 나경원 후보하고 이게 단일화될 가능성이 높다. 예. 1차에서 50%를 못 달성할 경우에. 그렇죠. 결국은 이제 반 한동훈 연대가 될 겁니다. 예. 거기에 윤상현 의원도 가담할 거예요. 예. 그리고 한동훈 대 그다음에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이런 이제 그 3대1의 구도가 만약에 그 50%못 따면 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예. 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친윤의 견제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는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대표주로서 나경원 의원을 세우기에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은 있다고 봤습니다. 네. 근데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언급이 없어서 좀 다소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확실하게 대통령의 뜻을 따를 대표가 필요하다. 이건 대통령실의 기본 입장일 텐데 네. 나경원 의원으로는 좀 신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지금 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결선까지 가는 이 구도를 고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당대표를 받아들이기 힘든 대통령실의 고민이 원희룡 장관과의 교감 그리고 출마 선언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뭔가 용산 쪽에서의 의견, 입김이 작용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런 평가를 주셨습니다. 김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뭐 원희룡 전 장관이 나옴으로써 이게 연판장 2, 시즌 2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와서 뭘 할 거냐라는 질문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 질문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자연스러운 차별화가 저는 될 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냥 나경원 의원하고 경쟁을 하면 자기가 차별화를 주장을 막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원희룡 전 장관이 나옴으로써 차별화가 그냥 저절로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히려 선거 전략을 차별화를 너무 이렇게 강하게 하지 않고 국민의 어떤 여론을 조금씩 이렇게 가미하는 정도만 해도 차별화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선거를 치르기가 예. 굉장히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쉬워졌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차별화 전략이 아주 쉬워졌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땡큐일 것이다라는 분석 주셨습니다. 이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아주 자연스러운 원희룡 의원 출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친윤 쪽에서는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이 세 분 정도가 집중적으로 거론됐었는데 예. 나경원 의원은 이제 전국 지지도는 높지만 용산과의 관계가 껄끄럽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전당대 출마 전력도 사실은 용산에서 만류를 했지만 나왔었던 그런 경력이 있었었고 원내대표 시절에 지도력 좀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지도부 패싱 문제 이런 게 좀 네. 있었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용산에서 부담스러웠을 거고요. 그러면 윤상희 의원이 있는데 윤상희 의원은 어떻게 보면 용산이랑 가장 가깝고 당정 네. 일치를 주장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박근혜 탈핵 때도 윤상희 의원만 절대 지지를 탈핵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윤상희 의원은 또 전국 지지도 약하단 말이에요. 이런 양쪽의 다 약점들을 제하고 나면은 남는 거는 원희룡 의원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원희룡 의원이 또 이번에 엘살바도르 특사로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와서 아마 대통령한테 결과 보고를 하면서 또 이런저런 교감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 흐름 속에서 보면은 다른 두 후보가 빠지면서 특사 갔다 온 이런 상황들이 아마 저절로 자연스럽게 예. 원희룡 대표가 원희룡 의원이 나오기에 아주 출마하기 적합한 상황이 됐다 이래 봅니다. 예. 윤상현 의원까지 해서 현재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후보 이제 4파전 양상이 됐습니다. 한 명 한 명 또 이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예. 원희룡 전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이 돼야 한다. 자, 당연히 출마 선언을 하면서 고른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말한 건 아닐 테고요. 이거는 당 정이 똘똘 뭉치겠다. 이런 전략으로 가겠다라고 읽어도 될까요? 그렇죠. 내가 이제 가장 친윤 후보다. 대통령과 이제 교감만이 나왔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게 한마음 한뜻입니다. 예.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두 마음 두 뜻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게 대통령실과 각이 설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저는 친윤 후보라는 걸 이제 강조한 거고, 예. 제가 알기로 이게 아주 최근에 결심한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이제 결심을 못 하다가 네. 저는 극단적으로 보면 이게 어제 결심한 게 아닌가. 마지막까지 고민을 한 이유는 뭐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이제 제 느낌인데 상당히 대통령실에서 이게 출마를 좀 강권한 게 아닌가. 이런 예. 느낌이 들 정도로. 아하. 왜냐하면 이게 제가 좀 취재를 해봤더니 아직 사무실도 어디 구한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이 말은 이게 갑자기 놓았다 이런 네.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저는 대통령실과 교감하에서 갑자기 나가라 하는 게 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제 추측을 하는 거죠. 대통령실 쪽에서 막 등을 떠미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안 나올 것 같았던 그 이유는 어디에 보세요? 그럼? 그거는 이제 개항에서 한번 패배했잖아요. 네. 선거를 이제 한번 패배하고 지역구에서 또 바로 이게 나오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웠겠죠. 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또 한동훈 위원장하고 이제 인간적인 관계도 있을 거고 예. 또 이제 현실적으로 끊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아마 결선 투표제가 있으면서 한 위원장이 이제 과반을 하기 어렵지 않나. 그렇다면 네. 이제 친윤 후보들이 다 합치면 가능이 있다. 이런 뜻으로 이게 놓은 걸로 보입니다. 예. 김평로가님. 예. 지금 앞서서 이제 서 변호사님께서 이거는 윤심을 얻고 출마하겠다라는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 전략이 효과적일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 지지층을 타겟하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민심을 이야기하면서 가느냐, 그러니까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가느냐, 아니면 친윤, 그러니까 대통령과 정권의 지지층을 타겟층으로 해서 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그 쪽에서 어떤 교감이 없으면 저런 얘기를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나오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의 지지가 압도적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주 단단한 코어층의 지지가 예. 있어야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단단한 코어층의 어떤 지원 약속, 교감 이런 게 있었다고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왜 인제 나왔냐? 그거는 이제 용산에서 굉장히 상황을 이제 지켜보다가 예.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후보 중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싫고 밉고 네. 나경원 의원은 못 믿겠고 그래서
찾다 쳤다 네. 원희룡 그 전 장관을 나가라고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저는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네 분 모두 다 용산의 의중이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당연히 윤 대통령 의중이 반영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듣고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원장관과 대통령과의 친밀도를 생각해 봤을 때 대통령과의 상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원장관이 출마하게 된 배경에는 나머지 후보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상의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겠느냐.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할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 의원님, 대통령과 직접 상의했을까요? 원 전 장관이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사 다녀오면 특사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꼭 전당대회 때문이 아니더라도 특사 결과 보고 때문에 대통령과 직접 만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그때 이야기가 나왔을 가능성. 그럼요. 그때 이야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저는 좀 꼭 모든 것이 용산의 뜻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손 이렇게 저는 보지는 않고요. 네. 왜냐하면은 용산이 지금 그 대통령의 지지도가 30%, 35% 이 정도 돼야지 용산의 뜻이 좀 뭐 일살분란하게 원내에 좀 영향을 줘서 당내 조직이 움직이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 지금 20% 초중반대란 말이에요. 아하. 그러면 지난번처럼 그렇게 전당대회에 용산의 뜻을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꼭 원희룡 의원이 여기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을 믿고 어떤 조직의 힘을 믿고 나온다기보다는 예. 본인이 여기에서 나오지 않으면 아마 잊혀질 수도 있는 2년 동안 사실 큰 이벤트가 없습니다. 지금 지방선거 전까지는. 네. 그래서 잊혀지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이제 부담도 있었기 때문에 아하. 전당대회에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보다는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선거에 나올 때는 이긴다고 생각은 나와야죠. 예. 모든 것을 다 쏟아가지고 자기의 역량과 사람과 인맥을 다 동원해서 승리를 예. 보고 달리는 겁니다. 달리는 예. 건데 어쨌든 안 나가게 되면은 이제 그런 리스크가 본인 예. 정치 정치 앞으로 인생에서 좋지 않다. 여기에 대한 좀 두려움과 불안함이 좀 더 컸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조 변호사님. 근데 이제 이 전략이 얼마나 먹힐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총선에서는 크게 패했고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매우 저조한 상황이고요. 걱정이 되는 면도 있을 것 같은데 원 전 장관 입장에서요. 그렇죠. 이게 80대 20이 이제 룰로 확정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여론만 그대로 반영하면 당심이든 민심이든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간다. 이 메시지가 나오는 순간 사실은 예. 쉽지 않을 건 분명해 네,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이 대표의 메시지 중에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다가 아니라 작용하기 시작했다에 저는 이 시선이 갔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룰에 따라서 당원 여론조사 그 국민 여론조사로만 하면 쉽지 않죠.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인위적 개입들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이준석 대표는 보는 것 같아요. 워낙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도 하고 네. 본인이 대표에서 끌어내려진 이후에 2023년 3월 전당대회 과정을 네.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예, 그때 예. 유승민 의원, 국민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았던 유승민 의원을 주저앉히기 위해서 룰을 바꿨고요. 네. 그 나경원 의원 또 지지를 하기 위해서 연판장을 통해 눌러 앉혔습니다. 예, 그리고 예. 결국에 이제 사자구도로 치러지니까 1차에 결선 없이 김기현 대표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 원희룡 장관이 친윤의 지지를 일부 얻는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그냥 객관적인 분석상은 쉽지는 않은데 예. 이후에 이제 실제 뭐 드러내놓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예. 당내 친윤 또 영남이나 이런 쪽에서 대통령실이 어떤 방식으로든 인위적 개입이 시작된다고 하면 예. 그럴 가능성이 있고 판을 흔들 수 있는 어떤 다른 카드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정치적 동지가 됐는데 이제 라이벌로 뛰어야 되게 됐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과 원희룡 전 장관 올해 상반기에 함께 이렇게 언론에 노출된 때가 많았는데요. 영상 보고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싶어하는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입니다. 여기서는 제 이름을 안 부르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제가 하는 대로 해보십시오. 여러분, 인천의 원희룡입니다. 원희룡!
원희룡. 원희룡 후보가 내는 계양 시민과 인천 시민을 위한 공약들 저희 당과 제가 책임지고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는. 우리도 힘을 낼 테니 한동훈 위원장도 끝까지 힘을 내서 국민들의 절실한 그 마음을 이끌어내 주십사 간절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의 원희룡이다. 아주 뭐 두 손을 맞잡고 원팀을 강조한 그런 모습들 보셨는데 저 때는 상상을 했을까요? 지금 이맘때쯤에 이제 당권 도전의 라이벌이 될 거라는 거를. 뭐 정치는 이제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는데 네. 저는 이번에도 이게 적이라고는 안 봅니다. 결국 이제 그 같은 동지로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예요. 예. 이번에 깨끗하게 그 선거 선의로 경쟁하고 아마 이제 끝나고 나면요 또 깨끗하게 승복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뜨겁게 껴안고 하나가 될 거예요. 프로들의 경기니까. 그럼요. 이걸 가지고 이게 뭐 적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볼 필요도 없고 뭐 서로의 이제 또 정치 가는 길이 있고 가는 꿈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상당히 페어플레이 아마 이번 전당대회가요 상당히 국민의힘은 아주 이제 흥행에 청신호가 켜진 거예요. 네. 민주당하고 이게 비교가 되잖아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연임 혼자 네. 외롭게 찬반 투표 뭐 뜰지 모르지만 국민의힘은 벌써 흥행이 되잖아요. 이 자체로 저는 상당히 원희룡 후보가 이미 국민의힘에 큰 기여를 했다. 그런 이렇게 것 같아요. 평가합니다. 예. 지금 저희 아이템 선정에 까다로운 뉴스와이드도 이걸 집중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지금 흥행에는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이제 성공한 느낌인데 계속해서 좀 질문 드릴게요. 네. 원희룡 전 장관이 이제 오늘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받아 변화해야 한다. 자, 아까 이제 당정이 원팀이 돼야 된다라는 메시지. 그건 뭐 너무 선명하게 전달이 됐는데 뒤에 이 말도 있었단 말이죠. 자, 이게 그냥 이제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인지 아니면 정말 이 말대로 한다면 총선을 통해서 나타난 민심이라는 것은 국정 운영 방향 좀 바꿔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쓴소리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할 걸로 봐요. 결국은 이제 그 원희룡 후보 제가 아침에 출마선을 바로 한 5분 정도 제가 취재 통화를 했거든요. 예. 이분이 하신 말이 대통령과 민심의 거리를 좁히겠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지금 이제 대통령실과 민심의 거리가 좀 멀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당의 역할이 뭐냐? 대통령과 민심의 거리를 좁히는 가교 이 역할을 하겠다 했거든요. 저는 충분히 쓴소리 할 걸로 봐요. 민심이 이렇습니다. 왜 쓴소리라는 거는요. 원래 이제 그 친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원래부터 유승민 의원이 쓴소리 못 합니다. 항상 그는 이제 비판만 하니까. 예. 근데 원희룡 후보처럼 이게 원팀인 사람은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상당히 그 이번에 아마 민심에 따라 변화 쪽으로 대통령께 상당히 건의할 걸로 이렇게 쓴소리 할 거라고 예. 보시는데 우리가 근데 뭔가 양측의 간극을 좁힌다고 노력을 할 때 꼭 쓴소리 하는 방법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의 입장을 막 대변하고 설득하고 해서 뭔가 이 사람의 정말 의중을 이해시키겠다. 뭐 이러한 그 전략을 취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아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민심이잖아요. 민심이 가장 중요한 게 천심이. 그럼 예. 이게 대통령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 역할을 저는 원희룡 후보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예. 거예요. 원 전 장관이 충분히 국정 운영의 방향을 틀 수 있다. 이 말씀 주셨는데 김평론가님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 얘기를 방송에서 그 보수 진영 패널 분들이 언제 하셨는지를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나올 때 그 얘기 다 하셨어요. 예? 굉장히 신뢰가 있기 때문에 쓴소리도 할 수 있고 네. 이게 일체감 있게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는 신뢰가 없었나요? 지금은 뭐 갈등이 좀 있다고 하지만 그때는 어땠나요? 원희룡 장관과 대통령만큼의 신뢰나 가까운 관계가 아니었나요? 그 이상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면 원희룡 전 장관도 말은 저렇게 하지만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은 겁니다. 그냥 지금은 선거를 위해서 하는 소리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선거 전략상 저는 약속 대련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약속 대련이 불가능하고 예. 예, 얘기를 하면 갈등으로 가는 거고 저는 얘기를 하면 약속 대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예. 얘기를 하는 거죠. 약속 대련 말고 실제 대련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대련을 하면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 예. 하에서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 네, 말씀을 네. 또 하시게 되는 거죠. 예. 이 의원님 지금 좋은 말씀 주셨어요. 쓴소리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쓴소리를 받는 사람이 그 쓴소리를 받고
바꿔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제 쓴소리가 먹히는 거니까요. 과연 이제 윤 대통령이 원 전 장관이 좋은 쓴소리를 했을 때 그걸 받아들여서 뭔가의 국정 운영 방향을 바꿀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까 지금 김상일 평론가님 말씀하셨는데 그때의 그 대통령의 변화하겠다는 목소리와 지금 하겠다는 목소리가 상황이 다릅니다. 지난번에는 총선 결과 나오기 전이었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도가 30%가 넘을 때였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총선을 패배했고 지지도도 지금 20%대 초중반이란 말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스스로 총선 결과에 대해서 변화를 받아들이겠다고 이미 말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의 상황과 지금이 달라진 상황 우리가 있는 그대로 봐야지 이거를 그래도 뭐 변화가 없을 거라고 이제 얘기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쓴소리라는 게 사실은 같은 얘기도 이제 저랑 친한 관계인 친구가 하는 거와 좀 예. 멀리 있는 잘 모르는 친구가 하는 거와 좀 다릅니다. 그러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과 비교하자면 원 전 장관은 좀 더 멀리 있는 친구인가요? 아니죠. 그러진 않고 둘 다 저는 가깝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네.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게 원장관이 당 대표가 되든 한동훈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든 간에요. 당 대표가 되고 나면은 일단 그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네. 자리 대 자리로 만나거든요. 대통령과 당 대표 사이로 만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당 운영이라든가 당정 협의가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원 내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친윤이라든가 또는 반한, 비한 이런 분들이 교통 정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원팀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거는 원이 되든 한이 되든 그 관계없이 다 아마 저절로 교통 정리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원희룡 전 장관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서 이 나경원 의원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입장을 냈는데요. 듣고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출마 예상을 미리 하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 또 우리 당 내외의 여러 가지 민심을 듣고 있습니다. 정말 넓고 깊게 경청하고 있습니다. 저의 결정의 시간, 결정의 때는 차오르고 있다. 이렇게 이기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도 또 같이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예, 조 변호사님. 우리 영상 같이 봤으니까 저 표정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당황한 표정이었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까요? 당황스러우신 것 같은데요. 표정에서는 정확히 읽히지는 않지만 지금 뭐 가장 당혹스러운 게 나경원 의원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최근까지 친윤계에서 공식적으로 뭐 연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경원을 친윤의 대표 주자로 내세울 거라는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거론되지 않던 원희룡 전 장관이 먼저 지금 출마 선언을 한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출마 여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예. 실제 뭐 일반 여론의 지지만을 갖고 지금 당 대표가 되는 것은 어렵고 나경원 의원 정도의 선수를 가진 중진 의원이 출마 자체에 의미를 두는 전당대회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나오면 될 가능성이 높을 때 나오는 거고 실제 나경원 의원은 계속 그런 선택을 해왔던 분입니다. 예. 이 상황에서 누가 봐도 지금 대통령실의 의중이 원희룡 전 장관에게 실린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누구나 지금 또 똑같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나경원 의원이 나올 수 있는 명분이나 실리가 지금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아마 그 최근 근간의 어떤 상황에서 친윤 의원들과의 교감이 있었을 텐데 그때 확실한 메시지를 주지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2023년도 전당대회에서 연판장이라는 기억이 남아 있는데 그게 신뢰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나경원 의원이 대표가 됐을 때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할 사람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전당대회 준비 과정에서도 그런 확실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지금 말씀하는 메시지도 보면 모호한 스탠스를 계속 취하고 있거든요. 방금 이제 아마 몇몇 친윤계 의원들과 소통은 했을 거다. 이제 그 말씀 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뭔가 나 의원 측이 신호를 좀 잘못 읽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 선언을 하긴 했지만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이 그 시나리오를 놓고 대통령실이나 친윤 의원들이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원희룡 전 장관의 카드도 고민이 됐을 거예요. 그 네, 과정에서 이 나경원 의원과도 접촉을 해봤을 것이고 누구를 신뢰할 수 있고 누구를 네. 내세웠을 때 한동훈 위원장의 당대표 당선을
막을 수 있느냐 이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에 이제 그런 선택을 못 받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네. 이제 그래서 결국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나경원 의원으로서는 출마 여부 자체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용산의 마음은 어디 가 있는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용산에서 네. 그 나경원 대표를 크게 믿음직하게 생각하지 못한다, 않고 있다. 이런 얘기들과 함께 번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원희룡 장관이 만약에 출마하게 되면 또 네. 양상이 확실히 또 완전히 달라지겠죠. 자, 이 질문은 네 분께 짧게 한번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용산의 마음 둘 중에 한 명 고른다면 지금 어느 쪽에 더 향해 있을 거라고 보세요? 나경원이냐, 원희룡이냐? 그거는 이제 뭐 질문할 것도 없죠. 뭐 당연히 원희룡이죠. 그런가요? 그거는 이제 뭐 당연한데 예. 저는 나경원 후보한테는 이제 엄청난 위기는 맞아요. 근데 또 기회인 측면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그냥 1대1로 붙으면요 쉽지 않습니다. 네. 제가 나경원 후보하고 친하기 때문에 출마를 계속 막았어요. 이번에 세 번째인데 트라우마가 크다. 네. 옛날에 이준석 대표한테 하면 지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김기현 대표 때는 연판장 파동으로 출마도 못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당대표하고 인연이 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너무 이게 한동훈 위원장 이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친하기 때문에 몇 번 말렸어요. 방송에서도. 근데 본인이 나왔잖아요. 근데 1대1로 붙으면 이기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3파전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2등만 하면 가능성이 있죠. 아, 그래서 저는 위기는 맞아. 2등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 원희룡 후보 또 친윤 밀기 때문에. 네. 근데 그래도 나경원 후보도 저력이 있어요. 상당히 당원들의 오랜 인지도나 네. 여기에 저력이 있기 때문에 아하. 오히려 이제 친윤 또 역풍이 불 수도 있잖아요. 이래서 만약에 2등을 하면 그럼 이게 원희룡 후보 포까지 가져오니까 네. 결선으로 가면 이게 또 기회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따라서 저는 위기는 분명한데 아하. 그러나 절망할 정도는 아니고 잘해서 2등만 가면 오히려 이제 결선에서는 예. 유리할 수도 있다. 아.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4파전, 5파전으로 가면 나 의원이 더 유리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근데 거죠? 뭐 윤상현은 어차피 반 한쪽에 서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큰 변수는 아니고 나경원 의원이 2등 하느냐 아니면 이게 원희룡이 2등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네, 그 좌우될 싸움. 것 같아요. 예. 이 의원님은 용산의 마음, 원희룡, 나경원. 방금 서 변호사님은 뭐 따지고 묻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 이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금 결을 다르게 얘기해서요. 나경원 의원이 불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불출마요? 예, 제가 그러면- 좀 어제 좀 취재를 좀 했었는데요. 예. 나경원 캠프에서 여론조사를 했다 하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이제 위탁을 해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좀 상심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예. 보통 지금 신문에서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보면은 2위, 3위를 왔다 갔다 해요. 나경원 의원이. 근데 거기에서도 자기가 자체적으로 했는데도 그게 3위로 정도 나왔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현실을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 결과 제가 좀 조심스럽게 판단하건데 지금 당정 일체라는 그 전당대회 키워드를 사용할 수 없는 유일한 후보가 지금 나경원 후보거든요. 예. 제가 보기엔 그래요. 지난번 그 전당대회에 나왔던 과정들 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요인, 자체 여론조사 결과와 그다음에 당정 일체라는 키워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 이것 때문에 스스로 전당대회 출마를 접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예. 이제 그렇게 봅니다. 예, 김평훈 의원님.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모 방송에서 질문이 있어가지고 나경원 의원이 불출마 쪽에 지금 있다라고 입장이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 그 친윤 쪽의 지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용산의 의중은 애시당초부터 나경원 의원에게는 있지 않았다라고 네. 저는 판단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물색을 하다가 원희룡 그 전 장관을 낙점한 것이다. 저는 네. 이렇게 봅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지고 그렇게 된 네, 건데 네. 그렇다고 본다면 지난주 금요일에 재판단을 이어서 예. 저는 하면은 출마가 더 어려워졌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나경원 의원은요 지지 타겟층을 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지 타겟층을 대통령 지지층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좀 차별화를 통해서 정권 재창출을 할 어떤 전략적 지지층을 할 것인지 이걸 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한쪽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가져가고 있고 네. 친윤 쪽은 원희룡 전 장관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이 너무 강하게 싸워서 어부지리의 영역이 생긴다면 모르겠지만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는 가기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예. 본다면 우리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불출마 쪽에 저는 더 무게를 실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조 변호사님은요? 그러니까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실에 대해서 확실한 시그널을 보내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분명히 했었어야 되거든요. 대통령과 뭐 끝까지 같이 가겠다. 뭐 이런 정도의 의사표시가 있었어야 되는데 적정하게 모호한 스탠스로 가면 결국이 대안이 부재한 친윤이나 용산으로서는 본인 지지로 모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스탠스로 지금 한 열흘 정도가 왔잖아요. 네.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보면 본인과 신뢰관계가 깨진 사람을 다시 등용하는 사례를 제가 못 봤어요. 예. 나경원 위원장이 지난번에 연판장 사태로 출마하지 못할 때도 보면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장 사퇴하는 과정에서 안 좋았잖아요. 네. 대통령하고 네. 뜻을 거스른다는 인상을 벌써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분을 당 대표가 되게 밀어서 혹시라도 된다고 한들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런 네. 신뢰를 주지 못한 것 같고 더군다나 믿었던 한동훈 전 위원장 총선 때 보면 그때도 이제 아까 말씀했듯이 그 디올백 문제로 언급을 처음 했을 때만 해도 두 분 간의 신뢰 생각 관계를 고려했을 때 이거 약속 대련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네네. 근데 아니었잖아요. 결국에 윤한 갈등 1차, 2차에 거쳐서 완전히 신뢰가 깨진 상황이 왔거든요. 지금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2023년처럼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완전히 당 지도 체제를 만들 수 있는 시점과 완전히 달라진 지금 국면에서는 가장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당대표로 밀 수밖에 없다. 예. 그게 결국 원희룡 전 장관이 됐다. 예. 이렇게 봅니다. 불출마 선언할 가능성까지 점쳐주셨는데 서 변호사님. 예. 이따가 방송 끝나면 우리 나경원 의원님한테 전화 한 통 드리면서 뭐 말씀을 좀 나눠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이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하게 되면 결국에 이제 윤심이 그쪽으로 다 모이지 않겠냐. 뭐 이런 분석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위기는 맞죠. 네. 특히 그 전당대회는요 조직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 국민의힘의 지지층의 여론조사 있죠. 이거하고 이게 또 당원 투표가 또 틀려요. 네. 우리 그 이준석 대표하고 나경원 의원이 붙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도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의 지지층을 여론조사해 보면 이준석 대표가 20% 이상 앞섰어요. 네. 근데 실제 당원들을 투표해 보니까 나경원 후보가 4% 앞섰습니다. 네. 다만 이제 여론조사 때문에 졌죠 그때.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당원들은요 네. 한 20-30만 핵심 당원이 있어요. 네. 여는 이게 조직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는 2천만 명이 넘잖아요. 네. 이거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대로 가면 이게 원희룡 후보가 압도적으로 저는 유리한 면이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한동훈 후보가요 국민의힘의 지지층에는 뭐 59%, 50% 막 이렇게 나와도 네. 이게 당원 전체가 아니에요. 오래된 당원들 만나보면 전부 이게 대통령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지금 임기가 3년 남은 윤석열 대통령 성공해야 된다.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윤 대통령하고 안 만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이 너무 많아 주위에. 이런 분들이 투표하거든요. 네. 당원들은. 따라서 그 점에서 나경원 조직이 나경원 쪽으로 오기 어려워요.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네. 저는 아마 이게 급격하게 원희룡 후보 쪽으로 좀 이게 쏠리지 않을까. 예. 이렇게 예상이 되고 한동훈 위원장도 그 여론조사하고 당원들 투표는 상당히 다른 거다. 네. 따라서 이게 반윤석열 쪽으로 이게 가서는 미래가 없어요. 아마 이게 고민할 겁니다. 예, 이 의원님. 그 나경원 지금 구도가 1강 2중 1약이라 할 수 있거든요. 1약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상 의원이 약이고 2중이 이제 원희룡, 나경원 의원 이렇게 되는데 나경원 의원이 여기서 만약에 원희룡 의원 손을 들어주면서 빠지잖아요. 그러면 1강 구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양강 구도가 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나경원 의원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나 봐요. 의원 입장에서도 실리를 어느 정도 챙기고 빠지게 챙길 될 수 수 있죠. 있다. 예. 그 다음을 또 도모할 수도 있죠. 예. 예를 들면 지방선거라는 경우가 있으면 나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서울시장에 대한 상당히 이제 애착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다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불출마 선언한다면 뭔가의 그 지지 선언 비슷한 메시지를 그렇죠. 낼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게 현실적으로 실용적인 선택인데, 그래서 이게 또 정치라는 게 자존심에 또 문제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얼마나 본인을 내려놓고 실용적인 선택을 할지는 봐야겠지만, 나 의원이 여기서 빠지면서 양강 구도를 만들어주고 빠진다 그러면
전당대회 흥행도 성공하고 나경원 의원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예. 원 전 장관의 출마 선언, 당연히 지금 어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던 한동훈 전 위원장 머릿속도 복잡할 겁니다. 한 전 위원장 관련 영상 보시고 계속 이어가 보죠.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언제든 여러분 눈높이에 맞게 고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제가 그래 온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좀 억울합니다. 저는 진짜 처음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선택해 주신 적이 아직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제 출마 선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사무실도 여의도에 아주 유명한 역대 대통령 선거 때도 많이 빌렸던 그 건물 이제 임대 계약도 했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렸습니다. 조 변호사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30여 명 정도 이제 합류를 했다 이 캠프에. 근데 여기에 나온 이름들이 좀 이제 주목할 만한 이름들이 나와요. 뭐 친윤계 주진우 의원, 또 친윤계 정일종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캠프에 합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분들 그러니까 친윤인데 한동훈 캠프에 합류한다? 이게 뭔가 자연스럽지는 않은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걸 긍정적으로 보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간의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대통령과 한동훈 유력한 지금 어쨌든 현재까지 후보의 한동훈 위원장이 당정 관계를 안정시키는 리더십을 지금 구축하기 위한 게 아니냐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속내가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과연 이대로 갔을 때 뭐 차기 지방선거는 물론 차기 정권 재창출이 가능할 거냐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 그 중대한 상황을 결정하는 게 이번 전당대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볼 텐데 그러면 이제 적정하게 이 대통령과 당 관계를 지금처럼 그냥 뭐 적정하게 한번 잘 관리해보자 이런 정도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주진우 비서관이든 성일종 의원이든 대통령과의 과거 관계와 관계없이 당의 미래, 본인들의 정치적 미래만을 봤을 때는 한동훈의 리더십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서 대통령과의 불편함까지도 감내한 그런 결정들이 앞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대통령을 뭐 배신하고 한동훈 캠프로 가는 것이냐, 뭐 이런 일각의 해석들도 있던데 그렇게까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그렇죠. 배신까지는 이제 뭐 윤 대통령이 직접 경선에 뭐 이번에 개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배신자라고까지 하기 좀 그렇지만 원래 주진우 이분이 검사 때부터요 한동훈 검사하고 이게 상당히 인연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해운대 공천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그 한 위원장이 상당히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비례 공천할 때도요 상당히 검증과 관련해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뭐 주진우 비서관은 이제 저는 한 위원장 캠프 가는 거는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이번에 국회의원들은 임기가 4년이고 대통령 임기는 3년 남았잖아요. 결국 이제 자기 정치를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이번에 당 대표가 유력한 쪽에 서면 또 지방자치단체장을 꿈꾸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 성일종 의원 같으면 뭐 충청도에 광역단체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한 위원장이 대표가 되면 공천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또 영향력을 줄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자기 나름대로 정치 꿈에 따라서 될 쪽에 줄을 서기 때문에 뭐 성일종 의원도 거기 갔는데 이걸 저는 배신자라고까지 한다기보다는 저기 끝나면 다 하나가 돼야죠. 제가 짧게만 좀 바로잡을 게 좀 있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음 대선을 생각 안 할까요? 생각하면은 다음 공천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1년 6개월 전에 그만둬야 되거든요. 사실상 지방선거 공천권이 없는 대표입니다. 만약에 대선을 생각한다면. 안 한다면 뭐 공천권 가지고 가겠죠. 민주당은 이제 뭐 그것 때문에 당원당규 개정을 해가지고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 그런 건데 공천권이 없는데 그걸 생각하는 거는 좀 이상한 거고 그 전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대세를 형성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방송을 하면서도 사실은 대항마가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갑작스럽게 대항마가 나타난 겁니다. 근데 그 대항마는 왜 나타난 거냐? 원희룡 장관이 스스로 출마
했다기보다는 용산의 낙점에 의해서 예. 이렇게 급작스럽게 나왔구나라는 해석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항마가 됐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원희룡이 나온 것이 아니라 용산이 나온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예. 그래서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세론이 좀 약간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조금 여기서 의견 좀 다른 의견 보태고 싶은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당 대표의 공천권 행사를 위해서 당원 당규를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꼭 민주당에서만 가능한 거 아닙니다. 우리 당에서도 가능하죠. 네. 그건 이제 본인이 당 대표의 지도력, 정치력을 발휘하는 거고요. 또 당원 당규를 개정하지 않는다면은 공천 절차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앞당겨서 공천권 행사하고 당 대표 임기를 마칠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네. 지방선거에 대한 공천권 행사가 없다. 이거는 조금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힘들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예, 먼저 당대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걸 가지고 그렇게 비난하면서 또 하시겠다는 건데 진짜 너무 예, 내로남불이 심한 것 근데 같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요, 중요한 게 이거 1대1 싸움이 아니고 팀 대 팀 싸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한동훈 팀의 최고위원들, 네. 그다음에 이 원희룡 팀의 최고위원들이 놉니다. 러닝메이트로 놔요.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물러나도 지도부 있잖아요. 최고위원들에게 한동훈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네. 따라서 저는 공천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은 안 바꾸더라도. 왜? 그 최고위원들이 다 러닝메이트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네. 그 점도 고려해야 됩니다. 예. 과연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오늘 원전 장관이 내놨던 식의 그러한 추구할 방향, 메시지 내놓을 건데 어떤 게 나올지 관심입니다. 특히 대통령실 또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어떻게 할까 이 부분 짚어보죠.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민생을 챙기고 국민과 이 나라를 잘 되게 하겠다는 생각이 갖고 그거 하나로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정치 입문 기간은 짧지만 총선을 또 지휘했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서 변호사님, 먼저 이것부터 짚어보죠. 지금 아주 민감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최혜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뭐 이런 것들,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런 것들. 자, 바로 아마 기자회견 때 이 부분을 모두 발언에 뭐 넣을 수도 있고요. 안 넣더라도 기자들이 당연히 뭐 거의 첫 질문으로도 나올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과연 어떤 답을 내놓을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가 근데 그 한동훈 위원회 최측근 몇 분한테 물어봤더니 거의 일치해요. 어떻게 대답하느냐? 예. 최상병 특검은 이제 그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면 한다. 이 말은 윤 대통령 워딩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이거부터 대통령하고 척을 집어리면 전당대회 하나만 안 하니까요. 예. 아무리 봐도 여당은 대통령이 최우선입니다. 당원들은. 따라서 최상병 특검은 이제 윤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서 공수처 수사를 먼저 지켜본다. 이거고요. 네. 더 어려운 질문은 이제 그 김건희 여사 그렇죠. 수사나 특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거는요. 제가 듣기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한다. 하나만한 두루뭉실한 이야기죠. 예.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서 해야 된다.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따라서 뭐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하면 또 수사하지 말아야 된다 하면 일반 이제 여론이 아주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거기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러면 이게 또 대통령실과 완전히 각을 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하면 어떨까요? 뭐 소환 조사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우리끼리 얘기하는 게 뭐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그냥 이럴 것 같아요. 그냥 뭐 법 앞에 성력이 없다.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해야 된다. 원칙적인 이야기. 이러면 이게 국민의 눈높이나 성력이 없으면 소환해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소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법 앞에 성력이 없다. 이원석 총장이 한 말이잖아요. 또는 그 국민 눈높이에 따라야 된다. 이러면 실제는 소환하라 이 말이죠. 예. 근데 표현은 그렇게 돌려서 저는 한다는 거죠. 조금 더 김건희 여사 관련한 거는 좀 열어놓은 대답을 네. 할 것이다.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렇게 넘어갈 것 같아요. 예, 김평론가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지지 타겟층을 제대로 정해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이도 저도 아닌 메시지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럼 원희룡 밀어서 대통령하고 같이 잘해보자, 으쌰으쌰. 이렇게 가지 뭐하러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합니까? 한동훈 네. 비대위원장이 지금 대세론을 지금 점하는 이유는 그래도 그 뭐 큰 갈등이 없이 대세론으로 그 당원들을 차기 정권 재창출이라는 어떤 희망 때문에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판단하게 해서 이쪽으로 많이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세론을 형성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사라진다 그러면 그냥 대통령과 그냥 한 몸으로 가는 사람을 뽑는 게 맞아요. 당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한다면 이번에 왜 나오지? 라는 느낌이 저는 듭니다. 그렇다면 방금 서 변호사님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 센 수위의 대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뭐 이렇게 좀 그 간접적 표현을 쓰더라도 최상병 특검은 받는 게 우리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 최대한 제가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최대한 국민의 뜻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라는 정도라도 나와야 이게 되는 거지. 그런 것도 없이 어떤 민심을 받아서 민심을 위주로 움직이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상황 논리에 맞춰가지고 그때 뭐 그냥 뭐라고 합니까?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겠다. 이렇게 보이면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미래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 조 변호사님도 비슷한 생각이세요? 예, 맞습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뭐 출마 선언문에는 뭐 자유민주 체제에 대한 어떤 수호라든가 보수 혁신의 가치, 국민의힘의 외연 확장 뭐 이런 부분을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넣으시겠죠. 이제 문제는 지금 얘기 나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느냐, 실제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이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한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딱 요 수준으로 얘기할 것 같아요. 전당대회는 표를 얻기 위해서. 여기서 선명하게 갈 경우에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결국에 당대표가 되는 것을 어쨌든 현 상황에서는 지상 목표로 하기 때문에 선명한 메시지를 못 낼 것 같은데 결국 그렇게 가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럼 누가 다르냐? 원희룡 전 장관과 한동훈이 뭐가 다르냐?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전당대회 끝나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실이나 대통령도 한동훈 위원장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선거 때는 이런 방식의 메시지를 내면서 아주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지만 실제 속내에서는 나와 차별하고 각을 세우면서 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원희룡 전 장관을 통해 가지고 지금 견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 평론가님 말씀대로 선명하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파격적으로 선명하게 가는 게 한동훈 위원장이 당장의 당대표 이 이후의 대권 구도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 정도의 3년은 너무 길다. 이런 정도의 이 과감한 어떤 결심을 보여줄 때만이 본인이 향후의 어떤 정치 인생에서 활로가 열리는 것이지 지금 어정쩡한 메시지 정도로 전당대회에서 표를 얻어서 당대표가 되겠다. 당대표는 될 수 있을지언정 성공한 정치인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이런 이 향후 대권까지 가도 잘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과연 이제 후보가 몇 명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벌써 4파전이니까 이게 5파전이 될지 6파전 될지 아니면 뭐 더 줄어들어서 뭐 3파전으로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망을 한번 해보죠. 정치권에서도 뭐 이길 것이 한 전 위원장이 와서 이길 것이다 아니면 출마해도 패배할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보고 오시죠. 윤석열, 한동훈 이 갈등이 심하다고 하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 못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했는데 2, 3일 전부터 출마한다. 그렇지만은 패배한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아 있는데 그 꼴을 보겠느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상병,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폭발적인 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런 배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없어요.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 보는데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어물전 앞을 그냥 지나칠 사람이 아닙니다.
어물전 엎어놓고 이렇게 할 사람입니다. 사실 그 라인업이 그렇게 좋은 라인업 같아 보이지도 않는데 공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거기 몽둥이 들면 먼저 흩어질 사람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자, 1대1 구도가 되면 알 수 없어요. 바로 결선 투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결선 투표까지 가기 전에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지 않은 또 유력 정치인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유승민 전 의원이에요. 유 전 의원 지금 아직은 조용한데요. 참여를 할까요? 지금 이제 20%밖에 그 여론이 반영 안 됐잖아요. 저는 어렵다 보거든요. 전당대회는 이제 올림픽하고 다른 게 예. 올림픽은 이제 그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지만 전당대회는 게 이게 되잖아요. 예. 참여하는 게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따라서 저는 현실적으로 이제 그 세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어렵다. 왜? 국민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한동훈 위원장하고 이게 2강으로 놓잖아요. 네.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이제 역선택 방지도 있고 그다음에 당원들이 뽑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당원들은요. 국민의힘의 지지층보다 훨씬 더 보수 쪽에 가깝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더 가깝다. 이렇게 예. 본다면 저는 어렵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예. 저는 좀 의견이 좀 다른데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유승민 의원은 너무 오래 쉬었어요. 지금 나오셔야 되고 선명한 자신의 깃발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죽어도 그 다음에 삽니다. 이게 정치는요 기본적으로 부활의 정치인 거예요. 네. 진짜 뭔가 깃발을 명확하게 남기고 죽으면 국민들이 다시 그 사람을 부활시켜 줍니다. 네. 그러지 않고 어정쩡하게 죽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은 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오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민심 20%를 따로 우리가 얼마나 얻었는지 볼 거 아닙니까? 네. 그 충분히 기사로 다뤄줄 거라고 저는 의미 봐요. 민심 20%에서 1등을 하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정치적으로 부활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유승민 의원이 출마를 하려면은 그 기탁금을 내야 되거든요. 전당대회. 그 지난번 전당대회는 기탁금이 9천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낮춰서 6천만 원이에요. 네. 이거는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관계없이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에요. 네. 상당히 부담이 되죠. 그런데 6천만 원 일단은 대한 부담이 있을 거고요. 지금 상당히 오래 쉬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지난번 총선 때 유승민 의원이 출마를 하지 않고 선거를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은 본인이 출마하지 않고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이런 방법도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본인에 대한 어떤 그 존재감도 드러내면서 아까 말한 20% 있지 않습니까? 20%가 자기가 도와준 지지한 후보한테 가는 것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느 후보가 그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유승민 의원을 전 의원을 내 쪽으로 데리고 오는 거 이거를 전략적으로 아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생각도 합니다. 김평론가님께서는 이제 말씀 주신 게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 정치적 부활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나오는 것 자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그런 방식으로 이 의원님 말씀하신 방식으로 제3의 후보를 뭔가 돕는 방식으로 네네. 하더라도 후일은 충분히 도모할 수 있다고 그렇죠. 예, 보십니까? 그 도모할 수 있는 효과는 충분히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최대 변수가 될지 아니면 별 변수가 되지 않을지 서 변호사님,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선거판을 흔들 변수까지는 그러면 되게 어렵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미 이제 그 개혁신당 쪽으로 이제 그 많이 이준석 대표 따라 많이 또 떠났고요. 예. 지금 이제 원래 이준석 지지세하고 이제 유승민 지지세가 겹쳤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이준석 당으로 많이 옮겨갔잖아요. 네. 지금 남아있는 분이 없어요. 그다음에 출마하려면 지금쯤 여러 가지게 막 누가 이게 있고 어떤 사람이 지지하고 이런 게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조용하잖아요. 예. 이번에 그 유의동 의원도 이제 떨어졌고요. 누가 있습니까? 네. 사람 중에 없잖아요. 옛날에 같이 일하던 오신환 이분에게 이미 오세훈 시장 쪽으로 갔고 사람이 없어요. 네. 같이 일할. 네. 따라서는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결선 투표까지 만약에 간다고 했을 때 1대1 구도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나경원 후보일 때 또는 원희룡 후보일 때 누가 더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강력한 상대가 될 것인지 이 의원님은 누구일 거라고 보세요? 당연히 원희룡 의원이죠. 원희룡 의원이 지금 친윤들이 지원하기에 부담이 없는 후보입니다. 네. 예, 그래서 원희룡 후보와 결선 간다 그러면은 그 뒤집지는 못할 것 같아요. 뒤집지는 네. 못하지만 상당히 위협적으로 표차를 줄여서 예.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 예. 생각합니다. 서 변호사님요? 제가 보기 결선 가면 둘 다 이길 것 같아요.
누가 나오든. 예. 원희룡이든 나경원이든 둘 다 이게 이기고 예. 더 필승 카드는 저는 나경원으로 봐요. 결선 가면. 예. 왜냐하면 이게 그 친윤, 중간, 비윤이잖아요. 네. 그럼 이게 친윤이 결선 가는 게 이길까요? 중간에 있는 사람이 이길까요? 아하. 중간에 있는 사람이 더 넓은 범위잖아요. 우리 나경원 후보가 더 필승 카드지만 예. 제가 보기에 둘 다 결선 가면 아하. 이미 한동훈 대세를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달라질 겁니다. 혹시 나 의원님이랑 개인적으로 친하셔서 그렇게 다 말씀하시는 거 친합니다. 아니에요? 다 친하세요? 원희룡 대학 선배도 친합니다. 그러시군요. 예. 김평롱아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둘 중에 누가 돼도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요. 한동훈 대세는 저는 깨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네. 한동훈 대세는 어디서 온 거냐면 변화에 대한 기대에서 온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지지율은요. 이 반사이익이에요. 반사이익. 네. 이게 민주당이 너무 못하니까 그래도 민주당 지지는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잘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가야 돼 이런 생각이 아니라 민주당은 안 돼 이런 반감에 의한 반사이익이 큰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국민의힘과 정권은 좀 바꿔서 국민들에게 좀 호감을 얻어야 우리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지 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이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저는 대세가 형성됐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 대세가 흔들리긴 하겠지만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는 저는 않을 것이다. 그 흐름을 막을 정도는 못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누가 돼도 한 전 위원장 맡기 예, 힘들다. 어대하는 저는 예.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네, 네. 예. 조 변호사님은 누가 더 센 후보가 될 거라고 보세요? 저도 뭐 당연히 원희룡 전 장관이 더 셀 거라고 보는데 예측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2021년의 전당대회는 흐름이 잡혔습니다. 굉장히 흥행한 전당대회였죠. 이준석 대표가 주도했고 20대, 40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흐름이 완전히 잡혀서 네. 이준석 그 후보가 대표가 됐죠. 2023년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꼴찌하던 김기현 후보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룰을 바꾸고 네. 유력한 경쟁 후보를 눌러 앉히고 그래서 그걸 관철시키는 전당대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당심이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전당대회였는데 이번에는 그걸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물론 한동훈 위원장의 대세로는 형성은 됐지만 여전히 3년 임기가 남은 윤석열 대통령을 이대로 주저앉히는 정도의 당이 그런 선택을 하면 과연 그게 당을 위해서 좋은 선택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나오는 국민의힘 지지층들 상대로 한 여론조사는 약간의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총선 이후에 실망한 이 보수 지지층의 민심이 회복되지 않고 응답이나 이런 부분에 적극적이지 않거든요. 네. 근데 전당대회에서 지금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 나와서 일정 정도 경쟁 구도가 되고 흥행하는 모양새가 이루어지면 보수층의 관심이 집중될 겁니다. 그때 잠복해 있던 전통적인 이 국민의힘 지지층 또 당심이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직 지금 나와 있는 여론조사를 통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표들을 원희룡 전 장관이 효과적으로 모아오는 전략을 쓴다. 예. 이러면 결선에서 지금과는 다른 판도도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예. 봅니다. 얼마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원희룡 전 장관 이야기로만 저희가 60분을 썼습니다. 5시 20분부터 방송했는데 딱 1시간 지났는데요. 확실히 이거 보면 흥행에는 어느 정도 예, 성공한 카드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민주당 이슈로 넘겨보겠습니다. 영상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재명 대 차은우. 하나, 둘, 셋. 이재명. 정조가 백성들의 이야기를 거의 이틀에 한 번씩은 끊임없이. 들었다. 이재명 후보가 사실 굉장히 뛰어난 소통의 리더입니다. 성남시장 시절에도 시장실을 개방을 했잖아요.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깃발과 상징이 계승되었습니다. 축구로 치면 차범근, 황선홍, 박기성, 손흥민으로 깃발이 계승된 것과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저를 임명해 주신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이제 영상에서 나온 게 강민구 신임 최고위원입니다. 기사가 많이 났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 아실 거라고 보는데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민주당의 아버지다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걸 놓고 아바이 수령, 뭐 이재명 주석 만세 이렇게
비꼬면서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상황? 제가 근데 그 생물학적 아버지 말고요. 예.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에 전 두 개 조직을 봤어요. 하나가 근데 그 북한에서 봤어요. 네. 북한은 근데 그 수령 보고 어버이 수령이라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사이비 종교 조직. 네. 그러면 이게 종교 만든 분들한테 아버지다 막 이렇게 불러요. 이거 외에는 못 봤어요. 네. 근데 민주당이 더불어 공산당도 아니고 또 이게 종교 조직도 아니잖아요. 네. 이런 민주정당에서 최고위원 처음 임명되어 인사하는 말이 아버지는 이재명이다. 이거야말로 저는 민주당의 당원들의 엄청난 모욕감을 주다 봐요. 네. 어떻게 저분이 기초의원 수성구에 2번 하고 아마 근데 이번에 주호영 의원한테 떨어졌거든요. 네. 대구 수성구에. 본인이 볼 때는 이게 저는 그래 봅니다. 자격이 최고위원 과연 이게 중량감이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근데 이분을 지역배려 차원에서 최고위원 시켜주니까 네. 본인은 이게 너무 감업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명직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최고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고맙겠지만 네. 그렇지만 이게 정도껏 해야지. 저렇게 전 국민이 보는 첫 일성이 명비어 청가를 이렇게 불러대면 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저게 민주적인 정당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예. 저는 저분이 지금이라도 이게 사과하거나 아니면 이게 사퇴하는 게 오히려 필요한 게 아닌가. 사퇴 이 정도로 지적까지. 저런 분이 예. 자질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예. 들어요. 예. 김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창피하죠. 저런 말을 듣고 가장 떠오르는 영화 제목은 딱 2글자였어요. 간신. 네. 그러니까 그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건 정권을 되찾아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사람들이 민주당 당대표 옆에 있으면 정권을 찾는 데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중도층의 사람들은 저게 뭐지? 아우 아우 짜증나 역겨워 이러고 떠날 거예요. 네. 그러지 마야죠. 조금 더 중도층까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재명 당대표가 신경 못 쓰는 데를 더 신경 쓰고 낮은 데를 더 챙기고 네. 그늘진 곳을 더 찾아가고 이러면서 도움이 되게 해야지. 저 아부가 이재명 대표의 기분에는 조금 기여를 할지 모르지만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미래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좀 아까 우리 서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당원들 입장에서는 저런 지도부를 보면서 저게 우리 당의 지도부야? 아우 자랑스럽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분은 스스로 사퇴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다 사퇴 지적까지 주셨는데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나 들을 수 있는 민주당의 아버지 운운하는 황당한 일탈에서 벗어나 정통 민주당으로 돌아오십시오. 헌법 가치를 지키면서 민생을 위한 협치의 여정에 여야가 함께합시다. 최근에 박세리 선수가 아버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예. 저는 참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 때문에 전 국민이 지금 얼마나 울분에 차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좀 저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전과 사범에다가 지금도 4건으로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아버지 두고 있는 참 민주당이 참으로 불쌍합니다. 자, 논란이 커지자 강민구 최고위원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해명 글이에요. 화면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논란은 있었지만 영남 남인의 예법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 혹시 영남 출신 분이 네. 서 변호사님이랑 예. 이 위원님. 예. 영남 남인의 예법 맞습니까? 아니, 저는 이 얘기를 오늘 처음 들었어요. 영남 남인의 예법 중에서 글쎄요, 자기 존경한 사람을 또는 당 대표라든가 어떤 조직의 수장이나 사장 이런 분들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부르는 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고요.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야, 비명 행사 이게 효과가 있구나. 네. 나의 공포 정치가 효과가 있구나. 확실하네. 줄을 쫙 세우고 저렇게 대외적으로 노골적으로
나 앞에 수그리는 저 나이가 또 같다고 하더라고요. 네. 같으신 분인데 예. 90도로 숙여서 이제 인사를 하면서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저런 모습이 야 이렇게 가면 좀 있으면 어머니도 나오겠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나오겠네. 그리고 좀 있다가 민주당 의원들은 전부 다 핸드폰 바탕화면을 이재명 의원 얼굴로 바꿀 수도 있겠다. 예. 또 인사할 때는 이재명 하십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저런 건 중도층 지지자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들도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언행이다. 좀 반성해야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예. 근데 비판도 과하면 도움이 안 돼요. 네. 이 의원님 비판은 제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입니다. 정말로. 저희 우리 차 변호사님도 영남 출신이시니까 제가 발언 안 드리면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저 영상 하나만 보고 발언 바로 드릴게요. 민주당의 어머니면 안 됩니까? 우리가 이제 마침 뭐 유교 문화에서 약간 지아비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너무 뭐 영남 문화인가 이런 약간 요즘 시대에는 조금 뭐 적절하지 않지 않나? 아니, 굳이 이렇게 표현 안 해도 다 알고 있다. 그냥 민주당의 지도자는 이재명이다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누가 아빠 엄마를 거론합니까? 사실. 무엇이든지 정치권에서는 감정이 과잉되어 있으면 받아들여지는데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그래요?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든 감정을 조절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여파가 너무 크더라고요. 네. 당 내부에서도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서 변호사님. 저는 이제 저 해명이 더 황당한 게 영남에 남이 나면요. 영남에 이제 원래 서인 동인이 있고 동인이 남북인이 되거든요. 남인의 대표적인 분이 태계 이황입니다. 네. 그다음에 북인은 남명초식이에요. 합천에 진주에. 따라서 이제 이게 왜 남인하고 연결되는지 이게 동서 서인 노론 소론하고 이게 남인 북인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는 걸 갖다 붙이잖아요. 네.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영남 남인이 왜 노는지 네. 본인이 잘못했으면 하고 그다음에 아까 음악의 뭐 아버지 뭐 교향곡의 아버지 이런 분들은요. 이미 오랜 역사에서 그분의 최고 거장으로 인정받은 거잖아요. 예. 근데 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아버지입니까? 지금 이게 잠깐 2년 대표한 거 아닙니까? 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예. 여야 뭐 중요한 이슈들 좀 살펴봤는데 국회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보죠.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원구성 협상하라라고 시안을 제시했는데 그게 이번 주까지예요. 이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영상 보고 이 부분 또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법사위 운영위를 이번에 1년은 민주당이 맡고 1년 뒤 2년 차에는 국민의힘으로 돌려달라. 국민의힘에서 맡아서 하겠다. 즉 법사위 운영위를 1년씩 바꿔서 순차적으로 맡자 하는 안을 다시 공개 제안합니다. 원내대표가 원구성 관련해서 마지막 제안을 했습니다. 참 황당합니다. 국민의힘도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신뢰가 싹트고 대화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1년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자, 1년씩 법사위, 운영위, 위원장을 1년씩 맡자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황당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1년간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이거 말고도 뭐 3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거 국민의힘 쪽에서는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 제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새로운 제안으로 던지긴 하셨지만 사실 협의를 통해 가지고 국회 정상화에 이르기 위한 안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이 전제된 사실이 있잖아요. 법사위원장을 왜 지금 민주당이 가질 수밖에 없느냐에 대해서 계속된 문제. 국회가 마비되는 사태를 계속 지난 2년 동안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풀지에 대한 제안이 있어야지 자리를 놓고 1년 가느냐 2년을 하느냐 운영위를 같이 놓고 뭐 서로 나눠서 1년씩 가느냐 지금 이런 거래를 하는 걸 보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민주당이 이렇게 너무 과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느냐 비판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회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맞지 이런 방식으로 자꾸 다른 명분을 찾아서 국회를 정상화하지 않고 이걸 거래 조건으로 자꾸 이렇게 던지는 이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냥 뭐
민주당도 이제 협의는 해보겠다는 입장을 내긴 네. 한 것 같은데 붙어 있는 조건을 보면 뭐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국민의힘이 그냥 빨리 들어오는 것이 지금 유일한 정상화의 길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이 의원님, 지금 뭐 이런 상황이라면은 현재 18개 상임위 중에 11개가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다음 달에는 그냥 18대 0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차라리 이렇게 팽팽하게 가면서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바에는 전부 다 주고 18대 0으로 가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민주당이 저렇게 모든 것을 다 가져야지만 좀 속이 후련하다 그러면은 차라리 다 가져가고 책임도 그러면 다 가져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싶고요. 이제 물론 이제 여야 합의해서 이제 상임위를 적당히 나누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저렇게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면 차라리 다 가져가서 책임을 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어서 정치권과 아주 긴밀하게 엮여 있는 수사 상황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수사 속보 짚어보면서 분석해보죠. 영상 보시겠습니다. 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저희가 다른 고려 없이 증거대로 그리고 법리대로만 한다면 그러한 일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포토라인에 세우고 국민들에게 한 점 의혹 없이 조사와 수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최근에 이제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이죠. 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해서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서 변호사님, 이게 이제 뭐 법조인이시니까 자, 참고인 조사 단계 아직 한참 남은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은 수사가 거의 이제 김 여사에 대한 조사까지 온 상태라고 봐야 됩니까? 뭐 조사가 이제 김 여사까지 오기는 왔는데 저는 이제 망신주기로 공개 소환하는 포토라인 이거는 이제 잘못됐다고 봐요. 검찰 수사는 있는 거는 있다 하고 없는 거는 없다 해야 됩니다. 없는 죄는 없다고 해야 돼요. 네. 있는 죄는 있다 하고요. 근데 김건희 여사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있죠. 이거는 이제 아예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처벌할 수도 없는 걸 소환을 왜 합니까? 네. 예를 들어 이제 처벌 조항이 없는데 굳이 검찰이 소환할 이유가 없죠. 첫째, 그는 그래서 들고 나온 게 요즘 알선 수재예요. 알선 수재. 근데 이거는 이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대가적인 뇌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청탁 내용이 카톡에 나오잖아요. 미국의 하원 의원을 뭐 자문위원 그런 자문위원 조직이 없어요. 그다음에 돌아가시면 국립묘지 이게 무슨 부정한 청탁입니까? 따라서 부정한 자기한테 최재형 목사가 자기한테 뭘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이 없고 또 이게 파우치 하나가 무슨 이게 대가성 있는 뇌물입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카카오톡에 다 팩트가 나오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원석 총장이나 검찰총장이 오히려 국민의 여론에 부합해가지고 여론이 수사를 원하니까 소환해야 된다. 이거는 검찰이 할 짓이 아닙니다. 검찰은 오로지 법과 원칙, 정과 네. 팩트에 따라 하면 된다. 따라서 저는 소환하면 안 된다 봐요. 여론에 떠밀려서 지금 검찰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지적 주셨거든요. 조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떠밀려서 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그조차도 제대로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선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제대로 수사를 하려고 했으면 이미 받았던 명품백과 그 외에도 뭐 양주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종결할 때 사유가 뭐냐면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거하고 뭐 국가기록물이니 뭐니 뭐 이런 논의를 하다가 그냥 종결해버린 거거든요. 이 부분을 봤어야 되죠. 그러니까 배우자의 처벌 규정이 없는 건 맞지만 그래서 그 공무원, 배우자의 공무원이 이것을 알았을 때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이 되는 겁니다. 네. 이 수사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청탁금지법이 이게 입법 미비의 문제가 아니라 배우자까지 처벌을 하는 것은 너무 처벌 범위를 확장하는 게 아니냐 이 논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직자가 이걸 알았을 경우에 이후에 어떤 반납하고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처벌로 충분하다는 거지 배우자가 받았으니까 처벌하지 말자 이게 아니었거든요. 그럼 수사는 이쪽에 집중이 돼야 되죠. 받은 거 어떻게 됐는지 그걸 국가기록물로 볼 수 있는지 받아서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사용이 됐는지 그러면 국민권익위에서도 현장 조사를 했었어야 됩니다. 조사도 없이 종결했어요. 네. 검찰 수사도 지금 상고인의 얘기만 듣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끝내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특히 그리고 이 청탁금지법 관련 사건은 마지막에 결국에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듣게 돼 있습니다. 네. 검찰에서도 이러이러한 조사 결과를 갖고 어쨌든 이 청탁금지법에 관련된 주관 부서인 국민권익위가 이 사건을 어떻게 조사했고 의견이 어떠냐는 거를 의견 조회를 하거든요. 뻔하죠. 어떤 의견이 오겠습니까?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없고 예. 무혐의 종결했습니다. 이 내용 그냥 보낼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참고인 조사 몇 명 하고 뭐 하는 수순 자체가 뭐 네. 종결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물론 그 과정에서 지금 국민 여론을 의식해서 김건희 여사를 이 공개 소환 조사를 할 것이냐 여부를 고민하고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이제 김정숙 여사하고 네,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와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수사가 방문을 같이 진행 중이니까 맞추면서 예. 지금 검찰이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완전히 다른 사건을 이런 계산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근거는 혹시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거라고 보세요? 지금 김정숙 여사 사건을 중앙지검 형사 2부에 재배당을 했습니다. 네. 형사 1, 2부가 이 수사권 다 조율할 수 있거든요. 중앙지검장의 지휘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 사건은 이 사건대로 저 사건은 저 사건대로 법리와 원칙에 따라 지금 수사하고 있다. 이걸 그대로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면은 두 여사를 다 같이 지금 조사를 할 생각으로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도 좀 본격화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제가 보니까 어제 고발인 조사를 11시간 했더라고요. 네. 너무 뻔한 사건이고 그 고발인이 서울시의원인데 네. 그 인도 방문 경위라든가 결정 과정에 대해서 내용을 알 수 없는 네. 분이에요. 언론 보도 나온 거라든가 국감장에서 나왔던 의원들의 발언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고발장을 구성했을 텐데 검찰이 그보다 훨씬 많은 내용을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검찰이 만들어 놓은 그림이 생긴 겁니다, 벌써. 네. 이제 이 수사를 이렇게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에 배당을 하고 형사 1부에서 하는 김건희 여사 수사에 최근에 이제 참고인 소환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면 네. 그 수사를 서로 지금 조율하면서 가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속도도 어느 정도 좀 맞출 것 같고. 내용도 조율하고 그래서 결국에 소환 문제도 어느 정도 그림을 맞추는 수준으로 해서 이게 할 텐데 중요한 거는 결과죠. 그렇게 한 수사 그렇죠. 결과로서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새로 공수처에 고발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거 다시 검찰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때 결과를 어떻게 낼까가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수사하는 내용을 보면 현장 조사라든가 압수수색이라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진술만을 가지고 이 사건 구성을 하면 결국에 혐의 없음 종결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국내 관련한 이슈 이 정도까지 다뤄보도록 하고요. 김 여사 관련한 수사 내용은 또 새로 나오는 게 있으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면적이며 전략적인 변화 발전의 진로 확실성 있게 이끌어주시는 최고층의 분들을 우러러 격정이 제안으로는 오늘 우리 안건의 해방. 김성은 동지께서는 선물 받은 승용차의 성능을 높이 평가하시며 훌륭한 차를 선물로 받은 데 대하여 다시금 대통령 동지에게 성은 동지께서는 먼저 새 천년기를 맞이하던 24년 러시아와 같은 강력한 국가를 전략적 동반자로 두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없는 긍지이고 위대한 영광으로 됩니다. 예, 북한과 러시아 두 정상의 만남 있었죠. 새로 나온 내용들이 있어서 이 내용 잠시 좀 짚어보고 가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발표인데요. 북러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맺은 것에 대해서 엄중히 우려하고 또 규탄한다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북한 군사 증강에 도움을 주는 협력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또 이번 조약에 우리가 따라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 재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한미 확장 억제력 더욱 강화할 것이다. 또 자동 군사 개입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자동 군사 개입까지는 아니어도 동맹에 가깝다.
이런 메시지들 지금 내고 있는데요. 집중적으로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로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님 나와 계십니다. 센터장님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머무른 시간은 단 하루였지만 상당히 많은 얘기를 나눈 걸로 보여요. 일단 승용차도 번갈아 운전을 하면서 상당히 친밀감을 과시를 했는데 센터장님께서는 두 정상의 만남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사실 국제사회가 모두 우려를 하고 있고 특히 미국은 푸틴의 북한 방문을 불법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어쨌든 푸틴과 김정은은 국제사회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불법적인 지도자고 이 불법 지도자 간의 브로맨스 이번에 어떤 그런 합의들이 이루어졌는데 방금 정부의 발표를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대한민국 한반도 안보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를 깨는 매우 중대한 위협 행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 이제 정부 발표 내용 잠시 후에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네. 눈에 띄는 장면은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산의 최고급 승용차를 선물을 했단 말이죠. 네. 센터장님도 보셨습니다만 네. 이거는 명백하게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이러한 선물을 푸틴 대통령이 가지고 간 이유와 의도 이런 거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이번 푸틴의 방북은 김정은 작년 9월 보스토 친위 방로에 대한 답방 형식이지만 김정은이 간절히 원했던 것 같고요. 이번에 평양을 가면서 선물 중에 하나를 이 아우루스를 주었는데 네. 국제사회가 아무리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제재를 가한다 하더라도 국제사회와 제재와 불법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에게는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보란 듯이 이번에 선물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센터장님이 보실 때 이번에 발표한 또 공개된 내용 중에서 가장 우리 입장에서는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대목은 어떤 걸로 보이십니까? 사실 이번에 합의한 조약의 제목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 그 조약, 공개된 조약의 내용을 보면 1961년 소련과 맺은 동맹조약과 내용이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네. 말하자면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다시 말하면 직접 개입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푸틴이 동맹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김정은이 동맹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강조를 했고 그래서 이것은 유사시 한반도의 안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그런 합의가 됐다. 물론 이것이 어떻게 이행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1961년도 맺었던 동맹조약과 거의 같다. 이런 분석을 주셨는데 네. 이 내용 조금만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면 한반도에 자동으로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예, 물론 문장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네.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이렇게 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흘렀거든요. 예. 북한이 외부로부터 공격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소련 그리고 지금 구소련을 승계한 러시아 연방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받은 적 없거든요. 네. 그래서 조약의 내용 자체가 이게 과연 현실에 맞는 것인가 라는 의문점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는 기만과 선전선동에 능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무력 침공을 받지 않고 자기들이 무력을 침공을 해놓고도 마치 침공을 받았다고. 과거 6.25 전쟁이 분명히 남침인데도 북침이라고 거짓말 하듯이 그런 식으로 상황을 호도해서 이것을 무력 개입에 그런 빌미, 구실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력 침공을 받는 경우 이렇게 단서 조항을 내건 게 꼭 침공을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먼저 침공을 한 경우에도 얼마든지 자동 군사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건 러시아와 북한의 어떤 그동안의 관행 또 속성
이 행태를 봤을 때 네.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나 이제 이번에 러시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방어적인 의미지 공격적인 건 아니다. 네.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애써 방어를 하고 있지만 음흠. 어쨌든 우리는 극단적인 상황을 염두에 둔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 4조 이번에 합의한 이 조약의 4조 조항은 말은 동맹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동맹 조약과 같은 그런 내용의 합의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말씀 주신 이 부분에 국제사회가 매우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동 군사 개입 조항까지 두 국가가 넣은 이유와 의도는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실제 이제 조약의 앞에 부분을 보면 전문에 보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푸틴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만 패권주의적 기도와 일극 세계 질서를 강요하려는 착동으로부터 국제적 정의를 수호한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또는 서방의 개입 간섭을 받지 않고 러시아가 중심으로 하는 유라시아 국제 질서의 이 푸틴 다시 말하면 러시아가 중심이 될 것이고 이걸 김정은이 적극 지지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세력으로서 미국을 향해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강력한 모습을 연대 동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예.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는 뭐 공개된 내용만 가지고 분석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만 현재 나온 내용으로 봤을 때는 북한과 러시아 서로 윈윈, 서로 뭔가를 많이 가져가는 회담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어느 한쪽 국가가 더 많은 걸 챙겨간 회담으로 보시는지요? 서로가 챙겨간 부분이 분명히 있죠. 결과적으로 보면 김정은의 필요를 채워주는 다시 말하면 답방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동맹에 버금가는 조약을 체결하고 김정은의 요구를 들어줬다는 점에서는 김정은이가 많은 것을 얻었다. 예.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또 푸틴으로서도 김정은에게 사실 푸틴의 불법 러시아 침공이라든지 이런 걸 일관되게 일편단심으로 지지하는 국가 지도자는 사실 몇 안 되거든요. 네. 그중에 김정은이고 김정은이 여기서도 약속을 했습니다. 아주 변함없이 무조건적으로 푸틴 러시아의 정책을 지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푸틴으로서도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또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예. 이렇게 우군을 확보했다고 하는 것은 푸틴으로서도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러시아의 최첨단 군사기술 이게 북한에 나중에 이식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대화를 나눈 것 같나요? 예, 실제 보면요. 이 조약 4조에는 이제 모든 수단으로 원조를 제공하도록 돼 있고 그 앞에 있는 3조에 보면 안전 보장을 위해서 협력하도록 돼 있고요. 조성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협조한다. 예.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8조에도 보면 방위 능력 강화할 목적으로 공동 조치를 취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군사 기술 또는 필요한 장비 이런 것들을 러시아가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고 푸틴도 그걸 배제할 수 없다, 배제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큰 우려가 되는 것이고 미 국무부에서도 그런 불법 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예, 센터장님 조금 전에 대통령실 브리핑이 나왔다고 해서요. 이거 듣고 바로 이어서 조금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원조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 공격을 가정하여 군사 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다. 자, 우리도 상당히 강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센터장님, 네. 일단 우리로서도 지금 북한과 러시아 이 두 정상 회동 내놓은 결과물에 맞춘 군사 전략이나 다른 여러 가지 전략의 수정 필요하겠죠. 어떤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 NSC 회의를 열고 이번 북한과 러시아의 합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탄을 했고요.
지금 아부 실장이 얘기했듯이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을 가정을 해서 이렇게 규범을 맺은 것은 궤변이고 어불성설이라고 했는데 이 협정에 보면 그런 내용도 있어요.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기타 공인된 국제법 원칙과 규범을 충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좀 이걸 러시아와 북한에게 이걸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 러시아로서도 최근에 푸틴이 우리에게 감사하다고 콕 집어서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짚어서 얘기한 거거든요. 저는 예. 그렇게 푸틴이 얘기한 것은 적어도 동맹으로는 가지 않고 위험한 기술을 주지 않을 걸로 봤지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등에 칼을 꽂은 것과 다름이 없다. 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첫째는 북한과 러시아로부터 오는 군사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보 태세를 강구하는 것이 1차적이고요. 예. 나아가서 지금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그 불이익을 주기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것. 이건 예.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북러의 그런 밀착에 중국이 조금 거리를 두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히 외교적 노력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 한미일 아마 더 결집하는 모양새로 갈 것 같은데 중국이 아마 북중러 여기에 협력할 가능성이 있을까? 이 부분 한 30초 정도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중국이 협조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을 향한 반서방 연대의 같은 진영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협조를 하고 과시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중국이 처한 위치가 러시아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예. 차원에서 지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적절히 외교안보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센터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